제2강 대기시간 관리. 고객 응대의 핵심이 되는 대기시간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환자가 아닌가? 환자를 고객이라고 해야 하나? 고객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객 그리고 환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그리고 고객, 우리가 같은 걸로 봐야 하나? 라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보통 고객이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까지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일시적인 구매로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구매를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소비자를 고객이라 합니다. 반복적인 구매를 통해서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그 가치를 충족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은 고객의 가치를 충족해주는 대가로 받는 이익으로 자라납니다.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바로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이라는 특성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왔고 지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생산자 중심으로 산업체가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상품 중심, 판매 중심, 마케팅 중심이었고 지금은 고객 중심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음식도 부족했고 병원도 부족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었던 과거에는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모두 다 팔려 나갔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있기만 하면 먼 거리에 있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3박 4일을 걸려서 병원을 찾아와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가는 것만 해도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하였습니다. 병원과 의사 선생님도 부족했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산업은 생산자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병원 중심, 의사 선생님 중심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달하면서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품 중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상품 중심이라고 함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이 좋은 상품, 더 잘 보이는 TV, 더 잘 터지는 핸드폰, 더 잘 씻겨 나가는 샴푸, 이런 것을 만들면 고객이 우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좋은 CT, MRI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병원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모든 고객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맞을까요? 그래서 상품 중심의 개념까지는 생산자 중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대가 발전해서는 판매 중심의 고객 개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판촉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 매스컴에 출연하신다든지 여기까지가 생산자 중심의 고객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 중심으로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케팅 중심의 STP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이라는 세 가지 단어의 약자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큰 병원 덩어리가 아니라 관절만 볼 거야. 우리 병원은 수지 접합만 볼 거야. 우리 병원은 화상만 볼 거야, 이런 겁니다. 타겟팅은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어린이 병원에서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를 타겟팅을 한다든지, 여성 병원이라면 여성 중에서도 여성 질환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 타겟팅 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셔닝은 세분화하고 광고활동, 매체활동, 홍보활동 등을 하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 머리에 비듬이 많은 특성화된 고객에게 특성화된 비듬 샴푸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마케팅 활동의 궁극에는 고객 중심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고객은 환자분들, 손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크게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이런 분들은 바로 외부 고객에 속합니다. 내부 고객은 병원 안을 구성하고 있는 병원 직원들입니다. 의사, 행정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청소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 경비를 보시는 분들, 이런 내부 고객은 기업 내부의 종업원으로서 기업의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협력하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이고, 외부 고객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상으로 서비스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환자, 보호자, 그리고 병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제약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외부 고객입니다. 이런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모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의 고객을 마케팅 관점에서도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구분을 하면 가는 고객, 감한 고객, 이탈 고객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고객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 병원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고객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영업활동의 대상입니다. 우리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셨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나요? 이탈 고객이 됩니다. 감한 고객이 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하고 이 고객들이 이탈 고객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마케팅 관점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신규 고객, 단골 고객, 충성 고객, 그리고 의사결정 고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이란 경영의 모든 부분을 고객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을 만족시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 창출 극대화가 목표이며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만족을 우선순위로 놓고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충성 고객이 늘어나며 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상으로 대기시간 관리에 앞서 고객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병원의 대기시간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대기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서비스 제공 전 대기가 서비스 제공 중일 때보다 길 때, 언제 서비스를 받을지 모를 때, 원인 모를 대기시간, 불공정한 대기시간, 가치가 적은 대기시간, 신체적으로 불편할 때 등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대기시간 관리로는 1. 양보다는 대기시간의 질이 그리고 현재 고객의 상태 등이 중요합니다. 2. 많은 고객이 몰리지 않도록 진료 예약제가 필요합니다. 3. 대기하는 고객들에게 관심을 갖고 진료 상황을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부분 대기가 아닌 총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줘야 합니다. 5. 고객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실 환경 체크리스트입니다. 대기 공간의 쾌적성,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객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은 수가제도 수납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행정 부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에게 비용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서 상담실장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게 될 때 환자분들이 뭔가 내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정확히 모르고 담당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돈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가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가제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수가제도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들의 가격 규정입니다. 수술비를 포함하여 주사비, 엑스레이를 찍는 것, 물리치료를 하는 것. 그런 많은 의료행위들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가격, 수가를 정해서 사용량과 가격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가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가치 점수 곱하기 유형별 점수당 단가, 환산지수라는 것을 곱한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상대 가치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가치 점수라 함은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이라든지 자원의 양 그리고 위험도로 계산을 해서 어떤 수술은 어느 정도 힘들 것 같아. A라는 수술은 100점만큼 힘들 것 같아. 그런데 B라는 수술은 A라는 수술에 비해서 훨씬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사, 간호사도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수술 재료도 더 많이 사용해. 그리고 위험한 수술이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A라는 수술이 100점이면 B라는 수술은 더 힘들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위험하니까 우리 500점으로 하자라고 한 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상대 가치 점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별로 비교했다라고 하죠. A와 B를 비교했다. A와 C를 비교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상대가치 점수입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행위 목록수가 8,707개 항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8,707개나 되는 많은 항목들이 다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치 점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초진, 재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진은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거고 재진은 한 번 만났던 선생님을 또 만나러 가는 게 재진입니다. 초진을 의원에서 진료받았을 경우에 188.11점이라는 상대가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것보다 두 번째가 업무량, 투입된 자원, 위험도가 더 높을까요? 더 낮을까요? 더 낮겠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쉬운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처음 상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처음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고 괜찮네,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처음만큼 부담스럽나요? 아니죠. 이 두 번째 만날 때는 이미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그것처럼 의사 선생님의 진료 역시 초진이 재진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가요? 상대가치 점수 더 높아야겠죠. 초진 188.11점, 재진 같은 경우에는 134.47점입니다. 약 50점 정도의 점수가 재진이 더 낮죠. 더 쉽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죠. 상대가치 점수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볼게요. 이번에는 수술이에요. 편도선적 출술, 탄실렉터미 있죠. 목에 있는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서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킬 때 편도선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편도선적 출술의 상대가치 점수는 1408.65점입니다. 그런데 신장적 출술, 몸에 있는 신장, 키드니이죠.
신장을 적출수라는 거, 목에 편도를 떼는 거랑 옆구리에 있는 신장을 몸통을 열어 벌려서 신장을 떼내는 거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신적출술이 더 힘들겠죠. 상대 가치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편도선적 출술은 상대 가치 점수 1408.65점, 그리고 신적 출술은 15768.02점이에요. 약 10배 정도 더 어렵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무량, 더 많은 자원의 양, 그리고 더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를 이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항목이 8707개나 분류가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 가치 점수라는 개념입니다. 수납과 관련된 고객 상담의 매너,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병원에서 진료비는 우리가 초진 진료비 13,000원입니다. 정찰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 얼마의 진료비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B급여를 많이 다루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우선 대강의 진료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략 이 치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약 15만원 내외로 발생을 합니다. 이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가는 어떤 진료 행위의 특성에 따라서 가산이라는 게 붙습니다. 진료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변동을 가지고 있음을 환자분들에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B급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B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액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급여는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도 법으로 B급여를 공개해라 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B급여 수가 항목은 병원에서 홈페이지나 수납 창구 앞에 환자분들이 보기 쉽도록 B급여를 고지해 놓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진료비 수납, 진료비 발생 관련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명목별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현장에 있는 직원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담당자에게 상담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진료비에 대해서 저는 담당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납 관련 고객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납에 관련해서는 이런 문의사항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평소에는 10,000원 나왔는데 오늘 13,000원 나왔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죠. 왜 평소와는 다르게 진료비가 더 많이 나왔나요? 대상자의 나이라든지 주말에 진료를 보셨다면, 공휴일에 진료를 보셨다면, 혹은 야간에 진료를 보셨다면 진료비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가산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수납, 그리고 수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니 나도 보험심사 그리고 수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호기심이 생겨 내 업무에 꼭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과정이 있습니다. 보험심사, 심사 업무, 수가 업무와 관련돼서 가장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외래나 입원 차트를 리뷰하면서 어떤 항목들이 삭감이 되는지, 어떤 항목들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고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서비스 비용이 환자에게 고지가 되는지 내용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보험심사평가사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사단법인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끝까지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